회계원리 안 들으신 분? 무슨 배짱으로? 사실 우리 그 원가 관리 회계는 회계원리랑 큰 관계는 없어요. 사실 안 들어도 괜찮은데 수업을 듣다 보면 회계 용어들이 나와요, 용어들이. 근데 이제 그게 낯서니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중급회계도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중급회계 하셔야 되니까 혹시 회계원리 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중급회계 선생님도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회계원리를 인강 같은 걸로 빨리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원가 관리 회계 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고 중급회계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원가 관리 회계를 수험 과목으로 갖고 있는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죠.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 뭐 간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1차 시험만 보죠. 근데 사실 문항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아서 시험 출제 범위도 좀 다르고, 그래서 혹시 이 중에는 이제 성향이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회계사나 세무사 뭐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우리 이제 자격 그 시험별로 출제 범위라든지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 다른 데 들으셔도 되는데 거기는 2달 강의라고, 2달 강의. 우리는 몇 시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계리사 수업 목적에 맞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1차 시험이고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중요도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강의 시간도 적고, 근데 그 대신 뭘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고. 몇 시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5시간 하잖아요. 5시간 나갈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근데 이 중에는 뭐 다들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수업은 빠지면 안 되고요. 절대. 1시간 빠지면은 처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예습 복습 있죠? 예습 복습. 항상 해야 되잖아요.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예습해도 모르니까 필요 없고, 복습은 해야 돼요. 복습은. 제가 우리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1달, 2달 강의하는 경우에는 굳이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여러분들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합격할 때까지는 죽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9시부터 2시까지잖아요.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요. 뭐 쉬는 시간이 있지만, 근데 이제 아마 오늘 다 9시에 오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3시까지 하면 기분 좀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2시까지 일단 하고 부족한 시간은 조금씩 이렇게 보충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원가 관리 회계예요. 근데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도 회계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가 관리 회계만 배우는 게 아니고 중급회계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체 회계학에서 원가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정도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원래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막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수업은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계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할 건데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지. 주주, 채권자라고 하죠. 그렇죠? 자, 요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재무회계.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급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재무회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무제표예요. Financial Statement.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지.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재무제표죠. 근데 자, 이 회계라는 게 사실 외부에 계신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 내부에서도 이용한대요. 그러면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로 경영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그래요. 관리 회계. 그러면 재무회계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원가관리회계인데 거기 관리회계라고. 그럼 얘하고 내용이 뭐 같을까 비슷할까 전혀 다를까? 전혀 달라. 자, 왜 전혀 다르냐면 주주 채권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까?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바로 투자 목적이죠.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회사의 내부 정보용자인 경영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투자 목적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 의사결정.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의사결정.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성과평가. 이걸 위해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한다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전혀 달라요. 우린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요거 배우러 온 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얘랑 전혀 다른 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회계에 대한 이론적인 분류고요.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회계학의 학문적인 체계를 좀 볼까? 학문적인 체계? 아까 제가 뭐 들으라고 그랬어요? 회계 원리 들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의 출발점은 바로 회계 원리의 회계 원리. 자, 요걸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중급 회계를 배워야 되거든. 순서 자체가. 요거 한 다음에 또 뭐 배워야 돼요? 고급 회계 배워야 되거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고급 회계까지는 뭐 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자, 근데 회계 원리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원가 관리 회계다라는 거죠. 자, 원가 회계는 정확하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두 개로. 자, 어떻게 쪼개지냐면 원가 회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회계 두 개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수험 과목에서 회계학이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회계학이거든. 다 배워야 돼. 그럼 얘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요거 요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재무제표. 요게 관리회계네. 근데 우리는 원가관리회계를 배우러 왔잖아요. 그 원가회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기 원가. 자, 원가회계는 별도의 뭐 한 분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원가회계는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에 포함되더라 원가가. 그리고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걸 배워야 되거든. 요거를. 요기 정치를 좀 알아야 돼. 일단은 관리회계는 제가 말씀드렸네. 뭐예요? 사장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성과평가하는 게 관리회계고요. 그 원가회계는 뭘까? 우리
미래보험교육원이 얘를 어디서 사왔을 것 같아요? 분필을. 얘를 뭐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뭐 모나미에서 만든다 그럴까? 모나미에서 사왔을까? 얘를? 안 팔아요 우리한테. 어디서 왔어요? 문방구. 그렇죠? 문방구 같은 회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기업, 일반 도소매업이라고 그래요. 상기업. 그러면 이 상기업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문방구는 뭐 하는 회사일까? 얘를 모나미로부터 사오겠죠? 그렇죠? 그럼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 물건을 우리 재무제표에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나중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재고자산이지. 그렇죠? 사오면 바로 뭐예요?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팔면 어디에 기록이 돼? 얘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라고. 팔린 부분이.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재무상태표, 팔리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입니다. 즉 그게 바로 뭐예요? 재무제표거든. 그러지 않아요? 재무상표 손익계산서니까. 자, 그럼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이제 모나미 갈 거거든. 모나미. 모나미는 뭐 하는 회사예요? 얘를 만들어 파는 회사죠. 이런 회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조업이라고 그래. 제조업. 그래서 회사는 크게 상기업하고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모나미로 가볼게요. 모나미. 자, 모나미는 이걸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를 만들 때 얼마 들어갔는지 집계를 해봐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원가회계라고. 그 원가회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뭐예요? 만드는 회사, 제조업에서의 요거 계산하는 게 바로 원가회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을 원가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계산했어, 모나미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네. 얘가 어디에 기록이 돼,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이라고. 그렇죠?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 원가 계산의 내용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되는 거거든.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리면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이해됐어요? 자, 근데 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일까? 우리 사장님이 의사결정 결제를 한다, 결제를. 사장님의 머릿속에서는 목적이 뭘까? 의사결정의 목적이. 자,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익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익 계산하려면? 그렇지, 그렇지. 수익, 즉 매출에서 뭘 빼야 돼요? 비용 원가를 빼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모르면 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둘 다 걸쳐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걸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회계원리 드릴 필요가 없어. 왜?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왜 회계를 드려야 돼요? 걸쳐 있기 때문에 회계학 용어가 나오거든. 근데 사실 용어 정도가 조금 헷갈릴 뿐이지 안 들어도 무관하긴 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들어야 돼. 중급회계 하시려면. 우리는 요거 배우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원가회계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다라고 하면 왜 굳이 여기 집어넣었을까? 얘를 여기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왜? 내용적인 측면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쪽이.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이해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아요. 자, 제 책은 원가관리회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서점에 가면 원가회라는 책도 있거든. 그러니까 말은 원가회계 좀 뭐도 들어가 있어요? 관리회계도 들어가 있어요. 또 관리회계라는 책도 있잖아요. 들여다보면 원가회계도 들어가 있거든.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원가회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몇 개월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들었던 내용이 시험장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라고, 집중해서.
자, 원가 회계가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니라고. 잘 들으시고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원가 회계는 뭐라고 그랬을까? 좀 전에 제가 원가 회계는 제조업에서 제품 원가 계산을 원가 회계라고 그랬어요.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 자, 이제 여러분 회계 원리를 듣다 보면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상품이란 것도 있거든. 요래서 조금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 용어 때문에. 제품과 상품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까? 이 분필이 문방구에 있으면 상품이거든. 모남이 있으면 제품이고. 구분돼요?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사온 상태가 상품.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만든 상태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제조업이라고 하고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중급회계 배울 거잖아요. 중급회계는 상기업을 가정한 회계거든. 그럼 중급회계 책을 보면 상품밖에 안 나와. 제품은 안 나온다. 그러면 회사가 상기업이 많을까, 제조업이 많을까? 제조업이 훨씬 많지. 제조업이 회사의 근간이니까. 그러면은 상기업하고 제조업하고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공장. 그렇죠? 그러면 공장에 대한 회계가 바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원가 회계라고. 공장에 대한 회계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 회계도 어려운데 공장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를 들을 때는 뭘 생각하면 돼요? 공장만 생각하면 돼. 무조건 공장.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제조업, 공장 회계를 배울 건데 일단은 공장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상기업이 좀 설명하기 쉬우니까 이것부터 설명해 드리고 공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상기업은 일반 도소매업이더라. 그러면 상기업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일까? 외부에서 뭘 사면 돼요? 상품만 사면 돼. 일반 도소매업이니까 편의점 이런 것들. 그러면 상품을 사왔어. 사와서 일정 기간 동안 팔아먹고요. 판매를 하고 일부는 기말에 미판매된 채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팔린 부분은 회계장부에 어디를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IS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될 거고 남아있는 부분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 자산으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상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입니다. 요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상기업은. 근데 그럼 중급회계처럼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왜 두꺼워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돈도 조달해야 되지, 사람 뽑아야 되지, 기타 다른 부대 상황들이 많아서 그렇지. 요거 할게 없다고. 요게 바로 상기업 경영활동. 근데 우리는 뭐 배운다 그랬어요? 상기업이 아니고 제조업. 우리는 제조업을 볼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제조업. 공장은 뭐 하는 회사일까? 공장은 자, 외부에서 뭘 사와야 돼? 얘는 외부에서 상품을 사오는 게 아니죠. 얘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뭘 사와요? 원료를 사오거든. 원료. 그러면 이 원료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할 거고 일부는 또 어때요? 미사용된 채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사용하려면 얘는 어디에 투입될까? 이제 물건을 만들려면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공장, 제조 공장, 원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료만 있으면은 제품이 막 생산돼서 나와? 그러지 않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노동력도 들어가야 되고 기타 전기료, 수도료 등등등 경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 요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뭐가 탄생이 돼요? 드디어 제품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제조업은 자, 이 생산된 제품의 일부를 또 일정 기간 동안 팔아먹을 거고 일부는 또 미판매된 채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팔린 부분은 어디에 기록이 돼? 얘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팔린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될 거고 남아있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우리 그 원가 관리에는 절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상기업하고 우리는 물론 상기업은 보지는 않지만 상기업하고 제조업 비교를 한번 해볼까? 자, 팔아먹는 단계. 자, 팔아먹는 단계에서 하는 행동들은 같을까 다를까? 상기업이든 제조업이든. 같죠? 같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안 보거든. 이게 이후 단계는 안 봐. 왜 안 봐요? 이미 머리 아프게 봤을 거 아니야, 중급회계에서. 뭘 또 봐? 안 본다고. 이해됐어요? 우리는 원가회계에서는 뭐만 봐요? 딱 여기까지만 봐, 여기.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공장만 본다라는 거, 공장만. 그래서 원가회계는 공장회계다. 맞는 얘기라고. 됐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원가회계 수업 들을 때 뭘 생각해야 돼? 공장만 생각하면 돼. 항상. 됐죠? 자, 그 다음에 상기업. 즉 도소매업에서의 재고자산은 몇 가지가 있어요? 도소매업 재고자산은 하나밖에 없지 뭐. 하나밖에. 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밖에 없거든. 도소매업은. 그렇죠? 제조업은 재고자산이 몇 가지가 있을까? 제조업은 요거 일단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그렇지. 원재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이 있고 또 뭐도 있을 것 같아? 공정 과정에서 아직 완성 안 된 게 있을 거거든. 그러지 않겠어요? 미완성품인데 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공품이라고 해요. 제공품. 워크 인 프로세스. 미완성품. 공정 중에 있는 물건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가회계 하면 재고자산은 세 가지가 있더라. 뭐? 원재료, 제공품, 제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또 세 가지 제품 중에, 그 재고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 그렇지, 얘가 중요하겠지. 왜? 얘는 덜 완성된 거거든. 얘 원가에서는 어떻게 할까가 중요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원재료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의 노동력도 들어가야 되고 기타 경비도 들어가야 되더라.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조 원가라 그래. 제조 원가. 그러면 이제 문제. 매출 원가라는 게 있죠. 매출 원가랑 제조 원가랑 차이점이 뭘까? 매출 원가, 제조 원가. 매출 원가는 팔린 부분이 매출 원가거든. 어디에도 있어요? 상기업도 매출 원가가 있어. 제조 원가는 뭐 얘는? 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게 바로 제조 원가예요. 상기업에서는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할 수가 없지.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원가 회계 출발점이 바로 뭘까? 원가계 출발점. 상겹이 없는 거. 뭐? 얘지, 얘. 그렇죠? 제조 원가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진도가 빠른 것 같아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들을만해요?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 시험이 한 15문제는 나와야 되는데 40문제 중에. 근데 앞으로 될 거예요. 앞으로. 15문제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할 수가 있거든. 원가 관리 회계를. 자, 이제 제조 원가부터 다시. 자, 왜 제조 원가부터 봐요? 얘는 상겹이 없는 거거든. 응? 공장에만 발생된 제조 원가거든. 자, 그럼 제조 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제조 원가예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세요. 공장에서 어떤 비용들이 발생이 될까? 가장 먼저 인건비, 그렇지. 원료. 그다음에 사람의 인건비, 뭐 수도료, 전기료 또는 리스료 엄청나게 많겠죠. 이게 다 제조 원가거든. 그러면 요거의 공통점이 뭘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장 발생 비용. 됐어요? 무조건 공장이에요. 우리 원가회계는. 자, 너무 너저분하다 보니까 우리 학자들이 좀 정리를 좀 해보자. 너저분하니까.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금액 비중으로. 내가 봤을 때는 원료의 비중이 가장 커. 그래서 원료만 딱 따로 빼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료비, 머티리얼 코스트라고 그래요. 원료만 딱 떼서 그 다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네. 자,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무비, 레이버 코스트라고 그래요. 나머지 애들은 뭐 고만고만한 애들이니까 묵자. 얘네들은 묶어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조 경비라고 그래요. 제조 경비.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 용어냐면 여러분들 좀 전에 재무제표라고 하니까 딱 두 가지 떠올랐죠. 그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다 중구백에 배운 거거든. 근데 실제 하나가 더 있어.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바로 뭐냐면 중구백에는 상계회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그럼 공장에서 수많은 비용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걸 정리하는 보고서가 필요해. 그게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그래요. 제조원가 명. 그것도 좀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바로 뭐냐면 제조원가 명세서상 용어예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제조원가 명세서.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좀 이따 제조원가 명세서에.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그대로 안 써요.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약간 변형을 한다고. 재료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접 재료비라고 그래. 직접 재료비. 다이렉트 머티리얼 코스트. 뭐 하려고?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리고 노무비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접 노무비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 뭐 하려고? 뭐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가 계산을 잘 한번 해보려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조 간접비라고 해서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랑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고 사실.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왜 다를까 보니까 얘네 둘은 앞에 직접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 얘는 간접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직접이 있다라는 건 또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간접도 존재한 거 하거든. 그럼 재료비가 뭐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라는 게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간접 재료비도 있어요. 그럼 간접 재료비는 어디에 묶어야 돼요? 얘가 제조 간접비니까 간접 재료비는 여기에 묶어버리거든. 제조 간접비 쪽에. 자, 농업비도 마찬가지겠네. 농업비도 직접 농업비가 있다라고 하면 간접 농업비도 있겠죠. 간접 농업비는 어디에 묶어요? 얘도 여기에 묶어버리거든. 뭐 하려고?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려고. 그러면 왜 직간접비를 구분할까?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가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게요. 가구 만드는 회사. 근데 이 책상하고 교탁을 만드는데 책상은 오동나무고요. 교탁은 박달나무라고 그럴게. 그러면 원목 창고에서 박달나무를 꺼내오면 어떤 제품 원가가 돼요? 교탁이 되겠지. 여기 바로 직접 재료비거든. 간접 재료비는 뭘까? 자, 책상 교탁을 만드는데 원목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못도 있고 본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못하고 본드는 어때요? 특정 제품에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다 쓰거든 골고루. 그게 바로 간접 재료비. 이해되세요? 그러면 왜 직간접비 구분할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자, 우리의 목적은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되려면 직접의 비중이 커야 될까? 간접 비중이 커야 될까? 그렇지. 당연히 직접 비중이 커야 되겠지. 100% 다 직접비다라고 하면 원가 계산은 100%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직접비를 발라내야 되는 거다. 농업비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비도. 자, 이 교탁은 김 씨가 만들고 이 책상은 박 씨가 만들어. 그럼 박 씨의 급여는 어떤 제품 원가예요? 책상. 그쪽이 직접 농업이거든. 근데 최 씨라는 사람은 관리 감독하네. 작업 반장에서. 그럼 걔를 뭐라고 그래요? 간접 농업이. 됐어요? 그래서 직간접비 구분하는 거예요. 됐죠? 요건 지금 암기할 사항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면 돼. 왜냐하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지 암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또 하나. 자, 요거 두 개를 묶고 요거 두 개 묶어요. 묶어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그래. 얘를 둘이 묶어서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한번 만나보세요. 자, 제조원가는 이게 제조원가죠, 전체. 제조원가는 기본원가와 가공원가의 합과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왜 틀려? 얘가 두 번 들어가잖아.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즉, 요거 두 개 묶어서 기초 기본 원가, 요거 두 개 묶어서 가공 전환 원가라고 합니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 자, 우리가 원가를 지금 제조 원가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회사 전체 원가를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관리회계 때 필요한 개념인데 미리 예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가 행태 구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원가 행태 개념은. 자, 원가 행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업도 변화에 대한 총원가 변동 양상을 원가 행태라 그래요. 조업도 변화에 대한 총원가 변동 양상. 자, 이 조업도라는 단어는 우리 원가 관리 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조업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산량으로 이해하면 돼.
회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캐파, 커패서티. 회사의 생산 능력을 조업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업도를 측정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조업도는 100만 개야, 1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어. 그것도 조업도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 회사 조업도는 노동 시간이 10,000시간이야. 그것도 조업도라고. 생산 능력을 표현하는 거니까. 생산 능력을 항상 생산량으로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뭐 노동 시간, 기계 시간, 설비에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 어찌 됐든 조업도는 회사의 생산 능력을 조업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심플하게 회사의 생산 능력을 수량으로 측정한다라고 하면 생산량이 변할 때 총원가가 어떻게 변하냐가 바로 원가 행태라고 합니다. 크게 4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 변동비. 두 번째, 뭐 이름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고정비. 변동비는 뭐야 그럼? 생산량이 증가할 때 비용이 이렇게 증가한대요.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비용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고정비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가를 3개를 봤잖아요. 이 3개 중에 수량이 증가할 때 변하는 원가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재료비 변하겠죠, 재료비. 농업비는 일 많이 하면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 많이 해야 되고 농업도 변하고. 자, 이 제조관리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전기료, 수도료, 리스료 이런 것들. 변해? 예. 감가상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임차료. 사실 얘는 있잖아요. 섞여 있거든. 섞여 있어. 자, 베리어블 오버헤드. 이걸 변동 제조 간접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픽스드 오버헤드. 요거를 고정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제조 간접비는 2개 다 섞여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베리어블 오버헤드가 있고 픽스드 오버헤드가 있더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있어요. 자, 변동비, 고정비, 그 다음에 준변동이라는 게 있거든. 준변동. 준변동은 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합원가, 혼합. 뭐가 혼합됐을까? 변동비, 고정비가 혼합됐겠지. 예? 그러면 준변동비는 일정한 고정비가 있는 상태에서 생산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된대요. 이걸 준변동비라 그래. 혼합원가. 그러면 이런 형태를 띠는 원가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아닌데? 제조간접비지. 2개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회사 전체 원가를 합하면 이런 형태를 띈대요. 회사 전체 원가, 총원가는 결과적으로 준변동비 형태를 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변동 있고 고정 있고 준변동 있으면 또 하나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준고정도 있겠죠, 준고정. 준고정은 일명 스텝 코스트 계단 원가라고 그래요. 스텝 코스트 계단 원가. 고정비는 고정비인데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공장에 창고가 없어가지고 저기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렌탈을 했어. 근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안에는 100개를 보관할 수 있대요. 박스 하나에 렌탈료가 1,000원이다라고 하면 자, 하나를 렌탈하면 1,000원이 지출이 되는데 나는 몇 개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100개까지 보관할 수 있대. 이때까지는 원가가 변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생산량을 늘려서 자, 10개만 더 보관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더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준고정원가거든. 뭐처럼 생겼어요? 계단처럼 생겼죠. 그래서 스텝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고정원가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왜요? 바로 뭐예요? 이유는 생산 요소의 불가분성. 자, 특정 생산 요소는 쪼갤 수가 없더라. 이게 바로 원가 형태입니다. 자, 요거는 관리회계 내용을 미리 예습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교재 볼까요? 우리가 얼마큼 했는지 볼게요. 얼마큼 했는지. 자, 3페이지. 자, 제조 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되는 원가죠. 일반적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한다. 자, 두 번째 제조 원가 중에 박스 요거 중요하겠네. 일단은 직접 재료비, 다이렉트 머티리얼 코스트, 직접 노비,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 제조 간접비는 직접비 이외의 모든 원가가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재료. 자, 밑줄 사용분. 자, 이 재료비는 사용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3페이지 박스 보고 있어요. 왜 사용분일까? 원재료는 재고라는 게 존재하거든. 자, 사용 금액하고 사용분하고 달라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 만약에 불특정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얘는 뭐로 가요? 간접 재료비에서 제조 간접비로 가야 돼. 자, 직접 노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뭐? 생산직 종업원이 생산직. 바로 뭘 봐야 돼요? 공장만 보는 거죠. 영업사원 판매직은 직접 노비가 아니에요. 얘는. 그 다음에 불특정 간접이다라고 하면 뭘로 가야 돼요? 간접 노비 바로 뭐죠? 제조 간접비죠. 그렇죠? 자, 제조 간접비는 나머지 이외의 비용들. 밑에 그림 보세요. 다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하고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 원가, 기초 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묶어서 가공비, 전환 원가. 즉 농업비는 둘 다 포함되거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요거는 이제 관리회계에 나오는 걸 미리 예습한 거라고 보고요. 요걸 본 거죠. 제조원가. 제조원가.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볼게요. 제조원가를. 우리가 흔히 이제 제조원가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제조원가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최종 완성품, 제공품이 계산이 되는 건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자, 공장 제조업에서의 재고자산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몇 개? 3개. 자, 그래서 지금 그 3개 재고자산에 창고를 한번 그려볼게요. 창고. 공장에 가보니까 이러한 원재료 창고가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창고가 있어요? 제공품 창고가 있대. 자, 제공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완성된 게 제공품이죠. 어디에 물려 있는 거? 공정에 물려 있는 거. 그러면 결국에 제공품의 창고는 우리가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조 공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공정을 통과한 또 제품 창고도 있겠죠? 여기 제품. 창고로 그려놓은 거거든. 3개 창고. 그러면 원재료가 공정에 투입이 돼서 제품이 막 생산이 되고 공정에서 완성된 걸 어디로 넘어가요? 제품 창고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품 창고에서 빠져나온 부분이 바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당해년도에 영업을 개시했어요. 당해년도에. 그러면
창고는 어때요? 깨끗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원재료의 기초 잔해가 없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공정도 기초에 깨끗하고, 제품 창고도 기초 깨끗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이제 제품을 생산하려면 원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외부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자, 임의의 숫자 한 200원에서 사왔다 그럴까? 200원? 그러면 내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는 얼마? 200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중에 일부는 사용, 일부는 기말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됐든 내가 200원에 사왔으니까 사용된 거 기말에 남아 있는 거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 200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굳이 표현하면 원재료 T계죠. 그리고 둘이 같아야 된다는 게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회계학 용어거든. 여러분 몰라도 돼요. 참고로 이해하면 되지 뭐 그럼. 그냥. 그러면 만약에 기말에 100원만큼 남아 있다라고 하면 원재료 얼마 쓴 거예요? 100원 썼겠지, 100원.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지? 제조 공정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100원 썼다라고 할게요. 이 숫자는 뭐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원가들이 들어가야 돼?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도 편하게 그냥 100원, 1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조 공정이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300원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단기에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들어갔어, 공정에. 제품을 생산하려고.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그래요. 요건 중요한 거야.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300원의 금액이 왜 들어갔을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모든 제품이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완성품의 원가는 얼마? 300원이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겠지. 왜? 기말에 딱 스톱하게 되면 미완성된 게 있을 거거든. 일부는 어때요? 공정에 기말에 미완성된 채로 남아있을 거라고. 어찌됐든 요거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300원이 돼야 돼. 그럼 우리의 목적은 바로 뭘까? 우리의 목적은. 자, 요 총 300원이 들어갔는데 이 300원 중에 완성품이 얼마고 기말정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이게 원가 계산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 안 배웠어요.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자, 했다고 하고 계산해 보니까 얘가 250원이네. 그럼 당연히 50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제품 창고로 입고를 시켜야 돼. 그래서 250원이 제품 창고로 입고가 되더라. 자, 얘 3개 더한 걸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거. 완성이 돼서 제품 창고로 넘어간 금액,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거는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용어가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헷갈린다고.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지금 완성이 돼서 제품 창고로 250원이 들어갔어. 얘를 팔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또 기말에 남아 있을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250원이 돼야 돼.
만약에 기말의 제품 창고에 100원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팔아먹었을까? 150원 팔아먹었겠죠? 그럼 이 150원 어디로 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가겠죠. 그렇죠? 손익계산서. 결국에 매출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기초 제품에서 얘를 더한 총 금액에서 기말 제품 빼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 원가를 어떻게 표현해요? 자, 기초 제품에서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하거든. 우리 사례에서 보면 기초는 없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 250원. 기말 제품 얼마? 100원이죠, 100원.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외상거래는 없어. 다 현금거래밖에 안 해. 그러면 얼마 나갔을까? 돈 얼마 나갔어요, 단기에? 원료 사는데 200원 줬고 인건비 100원 줬고 기타 경비 100원 줬죠. 총 400원 나갔다고. 자, 총 400원이 돈이 나갔는데 얼마만큼 비용 처리됐어요? 비용 처리는 위지게 150원. 250원 어디 갔어? 400원 나갔는데 150원만 비용 처리됐으니 250원 어디 갔어요? 어디? 원조료에 100원 남아있고 제공품에 50원 남아있고 제품에 100원 남아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공장에서 발생된 지출된 비용, 돈들은 다 비용이 아니야. 얼마만큼만 비용 처리가 돼요? 팔린 만큼만 비용 처리가 돼.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그럼 안 팔린 부분은 어디에 남아있어요? 재고 자산에 남아있거든. 그래서 제조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고 가능 원가라고 그래. 재고 가능 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장에서 지출된 돈들은 얘가 팔리기 전까지는 다 재고 자산이거든. 원재료로 있든 제공품으로 있든 아니면은 제품으로 있든.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잖아요. 그렇죠? 손익계산서 어떻게 돼 있어?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장에서 지출되는 돈들이 많을까? 기타 판관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돈들이 많을까? 제조업이라고 하면 공장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판관비는 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손익계산서상에 공장에서 얼마 발생된지는 알 수가 없어. 왜? 요 한 줄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한 돈들도 좀 일봉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는 뭐예요? 공장에서 발생한 지출들을 상세하게 나타내보자 하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거든. 당연히 얘는 제조업에서만 발생이 되겠지. 상계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따로 암기할 사항이 아니고 얘가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거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고자산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제공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보시면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재료비 얼마예요? 100원. 2번 농업이 얼마? 100원. 3번 제조경비 얼마? 100원. 지금 1번, 2번, 3번 온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개 합해서 4번.
단기 총 제조 원가 얼마? 300원. 5번 지금 어디 온 거냐면 1번, 2번, 3번 더해서 4번 온 거라고. 얘 더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5번 기초 제공품 우리 사례에서는 없었고, 그러면 단기총 제조원가에서 기초 제공품을 합하면 바로 차변의 합계 금액이죠. 얘가 바로 합계. 어디 온 거냐면 1번, 2번, 3번 더해서 4번 합해서 얘 온 거라고. 여기서 얘 빼면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번 기말 제공품 우리 사례에서는 얼마 있었어요? 50원이네 50원. 50원 빼면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7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할 수 있죠? 얼마? 250원.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4페이지 볼게요. 자,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해서 1번에 단기 총 제조원가 있죠?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조립비 더하기 직접 농업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얘를 찾아낼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되거든.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얘 더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예요. 주의사항은 매입액하고 사용액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재료 원재료는 재고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구입한 금액이 바로 사용액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별표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구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거든. 항상 이런 그림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헷갈리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자,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총 제조원가 더하고 뭘 빼요? 얘를 빼야 돼. 좀 더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항상 그림을 그려야 돼요. 등식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매출원가는 뭐예요? 얘가 매출원가죠?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한 다음에 뭘 빼요? 기말 제품 빼야 돼. 예.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림 있잖아요.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그거를. 오른쪽 페이지 그러면 상기업하고 제조업의 손익계산서 비교를 뭐만 차이가 있을까? 매출 원가만 차이가 있겠지 뭐. 자, 상기업의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에서 단기 매입액 더해서 기말 상품 빼면 되는데, 제조업은 기초 제품에서 뭘 더해야 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야 돼. 뭘 빼면 돼? 기말 제품. 결과적으로 상기업에서 단기 매입의 개념하고 제조업에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개념이 같은 거예요. 같겠지 뭐. 상기업은 사온 금액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제조업은 완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거든. 그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그다음 제조원가 명세서. 1번 재료비, 2번 농업비, 3번 제조간접비 3개 더해서 단기총 제조원가. 기초 제공품 합하면 합계해서 뭘 빼면 돼요? 기말 제공품 빼니까 뭐가 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더라. 됐나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